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접어든 여자로 저에게 일어난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썰로나마 풀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던 일을 몇 개월 전 해치우고 시끄러운 속을 달래고 나니 썰을 풀 용기가 생겨나네요.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사이다스럽게 대처한 것 같아서 자랑 삼아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재미나게 들어주시고 추천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남편의 호르몬이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통 고부간의 갈등은 남편의 중재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연애할 시절부터 삐걱거림이 참 많았어요. 시모는 남편이 어린 시절 시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굳은 일 다 해가시며 남편을 키워내셨거든요. 그 당시 여자 혼자 어린 아들 키우려니 얼마나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을 많이 보냈겠어요. 게다가 시모가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남편을 낳았다고 했거든요. 억척스러움은 기본이고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무대뽀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됐죠. 시모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을 혼자 키워낼 수 없었을 거라 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 이혼율은 올랐고 혼자 아이 키우는 일이 뭐가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고요. 시대가 변한 만큼 시모도 마음가짐을 달리 먹어야 하는데 옛날 그 시절 그때에 머물러 있으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요. 시모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남편을 쥐락펴락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남편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늙고 지쳐서 이제 힘이 없다. 우리 아들은 그런 짓 안 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야. 그 세 마디로 남편의 모든 행동을 본인의 입맛에 맞춰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냐고요?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죠.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다들 그런 착각 하잖아요. 나라면 저 사람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다르다. 뭐 그런 착각이요. 저도 당연히 남편과 살부대 끼며 살면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모랑 사는 게 아니라 저랑 사는 거니까 남편에게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답답한 일들이 차고 넘쳤지만 버텼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랑 남편이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서는 아주 요란법석을 떨면서 시모가 본인 발을 다쳤다고 그래서 병원이라고 저희가 놀래서 병원으로 달려가면 그냥 발에 조금 생책이 난 정도로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느니 깁스를 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셨어요. 응급실에서도 몇 번 퇴짜를 맞고 동네 병원에서도 이건 그냥 소독만 하셔도 된다. 병원 올 일이 아니다 해도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셨죠. 주말에 데이트를 하려고 약속을 잡고 있으면 슬그머니 남편에게 나도 같이 가고 싶다. 밖에 나가고 싶다.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아는데 이러면서 남편한테 자꾸 같이 가면 안 되냐고.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볼 건데 좀 껴달라고 불편하게 그러셨어요. 또 우리 효자 남편은 한두 번 거절하고 나니까 세 번 거절은 마음에 걸렸는지 저한테 양해 좀 해달라고 하고 한창 불타오를 시기에도 세 번에 한 번꼴로 시모랑 같이 데이트를 하러 다녔다니까요. 거기다가 저희 부부가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특히나 액션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는 영화 제작사에서 신작이 나오면 무조건 가운데 자리에 미리 티켓팅을 해서 보러 갈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거 보러 가려고 하면 본인도 껴달라고 하고 제가 오죽하면 해외 영화라 자막도 읽어야 하고 엄청 어지럽고 시끄러우실 텐데 괜찮으시겠냐고 돌려서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좋다고 굳이 따라와서는 영화 끝나고 멀미가 나서 죽겠니? 자막이 너무 빨라서 내용을 모르겠네 하시면서 집에 가자고
남편만 쏠랑 데리고 집으로 가버리시고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글로 쓰니까 연애할 때부터 답이 없었는데 전 왜 결혼까지 했을까요? 그때만 해도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했던 것 같네요. 남편도 생각해보면 엄청난 마마보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콩깍지가 씌어 있었는지 그게 다 시무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죠.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 남편에게 절대 합가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합가 생각은 안 했다며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입장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합가를 하지 않을 거면 시댁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신혼집 위치를 시댁 근처로 잡으라고 종용했어요. 칼같이 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애매한 것이 시댁이 딱 남편과 제 직장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교통편도 좋은 편이었고요. 어차피 합가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아뒀으니 한 수 접어서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기분이 좋았는지 통 크게 신혼집 얻을 때 보태라며 3억을 주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족이 된다고 하니 저를 좀 이뻐해 주시는 건가 싶어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안 되는 건데. 항상 후회는 뒤늦게 하는 법이죠. 완전 제 착각에 빠져서 시모가 저를 위해 3억을 내어준 거라 생각했던 거죠. 양가의 축복 아래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에 겨워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채워가는 신혼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맞벌이로 지친 와중에도 서로를 챙기고 밥상을 같이 나누는 게 또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서부터 그 행복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직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가 일은 많은데 연봉이 적었고 연봉 협상 테이블 상황도 여의치 않았거든요. 영업부라 허구한 날 술을 먹어야 했는데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살 거면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주는데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연봉이 1.7배나 높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직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이세를 생각하면 바짝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른 신혼부부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연봉만 1.7배 높은 게 아니라 술을 먹어야 하는 빈도수도 1.7배 늘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고요. 남편이 술을 꽤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만취되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술 먹고 들어와서 대화가 좀 되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도 못 찾아오고 현관 앞에서 잠들지를 않나 술을 하도 마시니까 위장에도 탈이 나고 현관 복도며 집 거실이며 토사물을 뱉어놓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 채우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겨우 결혼한 지 6개월 지났을 뿐인데 남편이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토하러 가고 다음날 아무 기억도 못하고 저한테 집에 어떻게 왔어? 하고 되묻는 놈이라면 같이 살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말 못할 것 같고 시모를 붙잡고 여러 번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부부관계도 없고 이래서는 애를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랬더니 시모가 남편 편을 막 들면서 애는 천천히 가져도 상관없지 않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고 키워야 노후 준비도 빨리 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딱 이러셨어요. 근데 그 애가 안 들어서는 게 우리 아들이 술 먹어서 그런 게 맞니? 우리 아들이 건강한 체질이라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을 건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너한테 있지 우리 아들한텐 없다.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건 너의 탓이다. 하고 말한 거예요. 아니,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뻗어서 잠만 자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제 탓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야 애가 생기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건 쏙 빼놓고 그냥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했더니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또 버럭하시고 잘 지내고 싶어도 잘 지낼 수 없는 관계가 고부관계라더니 그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모가 나한테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는데 혼자 있는 게 외롭진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퇴근하고 나면 저녁 7시는 되고 남편이 뭐 언제 들어올지는 몰라도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는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집 정리도 좀 하고 TV도 보고 취미 생활하느라 사실 그 시간이 지루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아주 가끔 술 한잔 땡길 때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글쎄요 하고 말았더니 저한테 냉큼 내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거침없이 시모에게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집이 코앞인데 합칠 이유가 없죠. 그랬더니 시모가 입을 삐죽이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넌 나랑 같이 사는 게 싫으니? 보통 며느리들 같으면 면전에 대놓고 싫은데요? 이런 말 못하겠지만 저는 입 빨린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바로 말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무슨 용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싫어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인데 어머님이 저희랑 같이 살면 부부 빨래에 청소에 밥에 그거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님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적당히 거리 있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시모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청소에 밥에 빨래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솔직히 하기 싫으셨겠죠.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전업주부였다면 시모는 몸만 달랑 와서 저를 엄청 괴롭히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잔소리해대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아들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내내 외치셨겠죠. 그때만큼은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은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예상대로만 일이 흘러가는 건 아니었어요.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날도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고 저희 아파트가 신식 아파트는 아니라서 현관 입구에 계단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높이가 좀 일정치 않고 제멋대로이기도 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쇠붙이로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도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곳이기도 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계단에서 하필이면 남편이 발을 헛디뎠고 높은 계단은 아니었지만 날카로운 쇠붙이를 얼굴로 긁으며 고꾸라지는 바람에 크게 다친 거였어요.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경비 아저씨 연락을 받고 뛰쳐내려갔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다 긁혀서 상처투성이었고 발을 심하게 삐었는지 발목이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놀래서 눈물도 못 흘리고 악소리만 내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다 긁혔지, 발에는 깁스를 했지, 피멍도 막 올라오지, 치아도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속의 뼈가 어찌 다쳤는지, 머리는 안 다쳤는지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의사 말에 너무 놀랬습니다. 뇌파 검사를 위해서 빈속으로 진행되어야 하니 금식하라는 안내를 받고 입원 병동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술이 덜 깨서 비몽사몽하고 있고 저는 잠이 확 깨서 남편 옆에서 간호를 하고 미리 시모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병원에 도착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술 먹고 속이 얼마나 아프겠냐면서 글쎄 흰죽을 쏘아다가 오신 거예요. 보온병을 열어서 흰죽을 꺼내 남편 입에 들이미는데 의사가 금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놀래서 시모 손을 탁 쳐냈더니 도끼 눈을 뜨면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금식해야 된대요. 검사가 밀려 있어서 잠시 병실에 온 거예요. 요즘은 밥 다 먹고도 검사 가능하다더라. 우리 아들 속이 얼마나 허하겠니? 그러면서 제 말은 모조리 무시하고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들이미는데 의사가 금식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말은 안 듣는 건지. 만약 한 입이라도 먹었다가 검사 늦춰지면 그건 또 누구 보고 감당하라고 저렇게 대책 없이 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있나요? 간호사 호출 버튼 계속 눌렀죠. 남편은 술이 안 깨서 입도 못 벌리고 잠에 빠져 있고 시모는 계속 입에 죽 넣으려고 난리고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간호사를 기다렸습니다. 황급히 달려온 간호사가 병실 상황을 파악하고 시모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환자분 금식이에요. 금식 안 하시면 음식물 역류해서 기도가 막힐 수도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죽 얼른 치우세요. 그제서야 시모가 아유 그런 줄 몰랐다면서 보온병에 싸온 죽을 치우더라고요. 제가 분명 의사가 금식하라 했다고 말을 했는데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났습니다. 제 말은 무시하고 간호사가 와서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듣는 그 꼬라지가요. 남편은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지 발목이 돌아가서 6주 정도 깁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얼굴에 난 상처를 소독만 잘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치아가 조금 걱정이긴 했는데 넘어지면서 잇몸을 다친 것 같다고 치아 자체는 괜찮으니 냅두면 아물 거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되고 저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집으로 갔는데 시모는 꿋꿋하게 남편 수발을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어찌 보면 차라리 잘된 일이라 시모한테 남편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평일에는 시모가 병수발을 해주고 주말에는 제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바쁜 평일을 보내고 주말에 병원에 갔는데 시모가 도무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집에 가서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쉬시라고 했는데도 우리 아들 지켜야지 가긴 어딜 가냐며 저를 꿔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하더라고요. 식사가 나오면 숟가락에 밥 뜨고 반찬 떠서 입에 막 넣어주고 그러는데 남편이 발을 다친 거지 손을 다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입만 벌려서 그걸 받아먹고 앉아있더라고요. 시모는 이 반찬이 좋냐 저 반찬이 좋냐 하면서 남편 밥 떠주고 있고요. 일주일 만에 잇몸도 다 잘 돌아와서 지 혼자 씹어먹고 할 수 있는데 반찬도 작게 다 잘라서 입에 넣어주는 꼴이 진짜 보기 역겨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그 정도로 처먹었으면 지 스스로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입원해 있는 3주 내내 저 모양 저 꼴이었어요. 오죽하면 6인실에 남편이 입원해 있었는데 같은 병실 쓰는 다른 보호자분이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시더라니까요. 저한테 슬그머니 와서는 세댁 고생이 많겠어 하면서 제 손을 토닥토닥 해주시는데 도대체 평일에 어떤 꼬라지들을 보였길래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주는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저 옆 현내가 세댁 시어머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니 저한테 그때부터 따발총처럼 와다다 쏘아대시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6인실 병원에 TV가 가운데에 딱 한 대 있었는데 거기에 보통 정형외과 수술하러 오신 분들이 계신 방이라 장기적으로 누워있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병실 내에 계신 보호자들끼리 암묵적인 규칙을 두고 TV를 보셨대요.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같은 걸 딱 하나로 통일해서 보고 계셨던 거죠. 우리 시모가 병실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순번 지켜가면서 잘 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일 드라마 보는 시간에 시모가 갑자기 TV 리모컨을 쓱 들고 가더니 본인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막 돌리더래요. 그래서 한 아주머니께서
우리 어디 채널에 있는 드라마 보니까 거기로 돌려달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모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그 드라마 안 보는데 왜 같이 봐야 하냐면서 자긴 다른 거 보겠다고 채널을 돌리더래요. 물론 다른 시간대에도 시모가 리모컨을 쥐고 마음대로 채널을 휙휙 돌렸다네요. 시모가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보호자분들도 놓친 애한테 싫은 소리는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아주머니랑 서로 이기적인 애 뭐네 하면서 싸우기까지 했다고요.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낸다면서 시모가 자리 차지한 이후에 병실 분위기가 살얼음판이라고 저보고 안하 모인 시모랑 어떻게 사냐면서 고생 많다고 절 측은하게 보는데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발목이 많이 붙었으니까 이제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며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달 동안의 입원 생활을 청산하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챙긴다고 따라온 시모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밥이라도 먹고 가시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임에도 거실에 붙박이장처럼 가만히 쓰시는 거예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시모한테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집에 가보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말을 막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예, 나 없으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주니? 이제 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알아서 차려 먹겠죠. 배달을 시키던가요. 내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니? 우리 아들 발이 아직 불편한데 어디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야. 너 출근하고 나면 내가 다 챙길 테니 걱정 말고 일 보거라. 솔직히 남편의 상태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니까 시모의 말에 일리도 있고 제가 반박할 거리가 없게 오목조목 말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고집 부린다고 집에 가시라고 등 떠밀 수도 없는 상태고 무엇보다 남편이 시모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저야 뭐 일하고 와서 늘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짐을 하나둘 옮기고 우리 집에 딱 눌러붙기 시작하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불편하시라고 주말에는 친정으로 피신을 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눈치를 주려고 일부러 틱틱거려도 꿋꿋하게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만 참자, 2주일만 참자 하고 남편이 깁스를 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통원 치료를 마치고 깁스를 딱 풀고 나니까 드디어 시모에게서 해방이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속이 타기 시작했죠. 시모 집이 뻔히 있는데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짐만 늘려가고 어느덧 방까지 하나 떡하니 차지한 걸 보고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시모를 티 안 나게 내쫓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에 고민을 올려보기도 하고 맘카페에도 글을 올려보고 했지만 딱히 좋은 수가 없었어요. 다들 그냥 이혼하세요 하고 말더라고요. 남일이라 쉽게 말하지 이런 걸로 이혼하는 게 쉽냐고요. 그러다가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보다 보니 사이다 대처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죠. 퇴근하고 와서 일부러 빨래를 던져놓고 시모한테 어머님 이것 좀 빨아주세요. 흰 셔츠라 손 세탁해야 하는 거 아시죠? 하기도 하고요. 어머님 밥은 언제 준비되나요? 어머님 쓰레기 쌓아두면 냄새나니까 바로바로 좀 버려주세요. 분리수거도 해주시고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는 언제 하신 거예요? 곰팡이 생길 것 같아요. 줄눈도 새로 발라야 할까요? 이러면서 일부러 시모한테 일을 막 시켰어요. 남편이 토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지만 못 본 척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와다다 쏟아냈죠. 시모도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그걸 왜 자기가 해야 되냐고 되묻더라고요. 왜 하긴요 어머님.
저희 둘 다 맞벌이인데 이제 다시 출근하면 집안 살림을 어머님이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해주시려고 집에 오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주세요. 시모가 무척 당황했는데 어버버 하는 틈을 타서 쐐기를 탁 박았죠. 내일은 욕실 청소랑 베란다 정리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짐이 많아서 그런지 어머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남은 일 하고 올 테니 밥 다 되면 불러주세요.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남은 일이 있다는 것도 진짜였고 밥 차려달라는 것도 진심이었죠.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나게 재택근무를 하고 밥 다 됐다는 시모의 퉁명스러운 말에 나가서 밥을 신나게 먹었습니다. 남이 차려준 밥 먹으니까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 설거지통에 식기를 가져다 놓고 저는 남은 일 하러 가볼게요 하고 방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기가 막혀 하면서 저의 뒤통수에 대고 헛기침을 하시는데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저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선수 쳤죠. 분명 합가는 없다고 못 받고 결혼했다고. 어머님 나가실 때까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이제 와서 말 바꿀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아직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된 상황에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마마보이 같은 놈이라는 걸 그때 정확히 파악했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시모가 저를 보면서 약간 우물쭈물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내 집으로 가련다. 우리 아들도 깁스 풀고 나니까 멀쩡해 보이고. 그러면서 짐 챙겨서 먼저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뒤통수에 대고 우리 엄마 잘 가라고 무슨 영영 생리별 하는 사람 마냥 인사하고 앉았고. 저는 그 꼴 보면서 또 기가 막히고요. 시모가 사라지니까 저한테 슬쩍 정말 합가 생각 없냐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죽어도 없다고 이야기했죠. 솔직히 시모가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면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할 일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절대 못한다고 얘기했죠. 남편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냉정하다 어쩐다 하는데 도대체 처음 했던 약속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딴소리인지. 주말에 시모가 괜히 집에 놀러와서는 제 눈치 보더라고요. 남편이랑 대충 합가 이야기라도 했던 건지 뭔지. 제가 대놓고 싫다고 해버리니까 둘 다 저한테 설득의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 눈치만 보면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길래 보는 제가 답답해서 무슨 일이냐고 그냥 말씀해 보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시무가 살던 집 말이에요. 그게 3룸으로 이루어진 빌라였어요. 지은 지 좀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보수가 잘 되어 있는 집이라 큰 문제는 없었고요. 외관이 많이 낡았지만 거의 대부분 집들이 리모델링 해놔서 집안은 상당히 깔끔했거든요. 옛날 집들이 평수에 비해 방 구조가 잘 빠져있기도 하고 신축 건물보다 방음도 잘 된 집이고요. 그 빌라가 매매가로 5억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전세가는 2억대였어요. 왜? 시모가 저희 신혼집 구할 때 보태라고 3억을 주셨다고 했었잖아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시모의 집을 팔고 집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전세로 들어와 살고 계셨던 거였어요. 집주인도 당장 이사 올 사정이 안 돼서 2년간 시모한테 전세를 두고 있었던 거죠. 5억대의 빌라를 팔아서 2억대 전세로 입주하고 3억을 저희한테 보태주고 그 전세 계약이 끝나면 은근슬쩍 합가를 하려고 남편이랑 짝짝꿍을 다 맞춰놨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딱 잘라 싫다고 한 상황인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가 차서 시모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계약이 끝난다고요? 글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라고 했다네. 우리 엄마가 우리 신혼집 살 때 돈 보태주셨잖아. 따지고 보면 이 집이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실걸? 내가 너네 번듯하게 살았으면 해서 3억이나 보태주지 않았니? 내가 여기 지분이 있어도 한참 있는 거지.
내가 안방 써도 될 만큼은 가지고 있지 않겠어? 아주 뻔뻔하게 두 모자가 저한테 대놓고 합가 요구를 하는데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안방 쓰시면 되겠네요. 제가 나갈게요. 하면서 바로 방에 들어가 제일 큰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제가 짐 싸는 걸 보고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막 질렀어요. 시모도 저한테 되바라진 기집애라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대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되바라졌다고 욕을 하는 거냐고요. 분명히 처음 결혼할 때부터 합가는 절대 없다고 이야기하고 한 거 아니냐며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스리슬쩍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전세계약 끝날 시점에 은근 눌러붙으려고 작정한 것도 그렇고 다 계획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지니까 시모의 불같은 성격이 타오른 건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확 휘어잡는 거예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머리채를 잡혀 시모에게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가 머리채 잡혀 악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말릴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이거 놓고 말하시라고요. 어머님이 그럼 저희 집 살림 다 봐주실 수 있어요? 저도 남편처럼 그냥 바깥일만 하고 집안일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냐고요. 이게 어찌 며느리 주제에 지 남편이랑 똑같이 하려고 그러?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확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너네 엄마랑 같은 마음이냐고요. 너네 엄마라고 이야기하자 남편이 인상을 팍 썼지만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이제는 진짜 될 대로 되라, 나도 막 나간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끽해봐야 이혼밖에 더 하겠어요? 애도 없겠다.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말해보라고.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며느리 주제에 남편이랑 똑같이 하려고 드냐는 그 말에 동의하냐고. 아무래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저는 그런 쌍팔년도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남편 입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가 절로 끼어지더군요. 남편은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서 저를 못된 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다 늙은 시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다른 집은 서로 모시려고 하던데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며느리가 시모 모시고 사는데 쌍수 들고 환영합니까? 당신은 지금 하늘에 매달려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땅에 두 다리 붙이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여자 없으면 살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입이 뚫렸다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소리를 해? 뭐가 어쩌고 어째? 하늘 같은 남편을 우러러볼 생각은 않고 지금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뭐야?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여기저기 토해놓고 옷도 맨날 뒤집어서 벗어놓는 인간이 저 없이 뭘 하겠어요? 저도 그동안 할 말 없어서 입 다물고 살았던 거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할 거예요. 머리채 잡은 것까지 위자료 톡톡하게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혼의 위자료 이야기를 하니까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와다다 쏟아냈어요. 나는 분명 합가는 절대 못한다고 이미 말을 해뒀는데 그걸 굳이 못 지키겠다고 한다면 나도 더 할 말 없네요. 평생 어머님이 이 수발을 들든 말든 저는 탈출해야겠어요. 참나, 누가 무서울 줄 알고? 그래, 너 나가. 내가 내 아들 챙기면서 잘 살 테니까 너는 짐 챙겨서 나가.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서둘러 옷가지들과 제 귀중품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의 팔을 턱 붙잡았지만 더 센 힘으로 뿌리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왔어요. 제가 큰 캐리어까지 들고 친정에 오니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셨지만 저는 천천히 모든 일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이혼까지 할 일이냐고 반문했지만 엄마가 아주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래서 남자들이란 다 똑같다는 거야. 지네 엄마 챙길 줄이나 알지 평생 붙어 사는 마누라 챙길 줄은 모른다니까. 왜 결혼만 하면 효자 노릇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네 아빠도 똑같이 그러더니 내가 아주 입이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산 줄 알지? 엄마가 씩씩거리니까 아빠가 바로 엄마 화를 풀어준다고 변명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한테 엄마 같은 사람 어디에도 없으니까 잘 좀 하라고 했어요. 모질이 같은 남편 덕분인지 저희 부모님 사이에 쌓여있던 앙금도 이 기회에 풀어버렸고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번복은 없다고 친정 부모님께 딱 말씀드리고는 이혼 서류를 프린트해서 착실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빈칸 없이 꽉 채워서 다음날 눈 뜨자마자 집에 찾아가 미처 가져오지 못한 짐들을 챙기고 남편과 시모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적을 건 다 적어놨으니 나머지 채울 부분만 채워서 가정법원 앞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듯 해보였지만 시모는 오히려 바락바락 저한테 아주 잘 됐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지아비 버리고 먼저 도망가면 평생 불운하다나 뭐라나. 저는 당연히 듣는 척도 안 했죠. 남편이랑 평일에 반차를 내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이혼 교육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착실하게 교육까지 듣고 법원에서 준비해주는 상담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마음을 회유하려 했지만 이미 정이 다 털린 상태인데 다시 붙잡고 말고가 어디 있겠나요? 다행히도 아이가 없어서 한 달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출두해서 이혼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서는 둘이 구청 가서 접수만 하면 됐는데 이혼이라는 건 참 복잡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마음이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이 술 먹고 두어 번 전화하기도 했고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하긴 했는데 둘 다 안 받았어요. 뻔한 이야기 할 것 같아서 받기 싫었죠.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화해한다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한 달이 지나고 재판 날이 다가오자 시모가 친정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엄마한테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게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합가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게 이혼까지 할 일이냐고 따졌다는데 엄마가 시모한테 소금을 뿌렸대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어떤 시집살이를 시킬 줄 알고 합가하는데 동의하겠냐고. 이혼하는 마당에 찾아와서 찌질하게 이러지 말고 꺼지라고 했대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나니까 시모가 저한테 구구절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남편의 히스테리에 술주정에 아주 정신이 쏙 나갔었나 봐요. 저한테 뭐 이런 걸로 이혼을 하냐고, 노인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셋이서 북적북적 살다 보면 갈등 같은 것도 별로 없을 거라고 문자를 했길래 쿨하게 답장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술 처먹고 들어와서 토하는 거 잘 치우시고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주위 이웃들이 민원 넣는 것도 잘 해결하시면서 원만하게 사시고요. 현관 앞에서 잠드는 경우 많으니까 입 돌아가지 않게 입을 잘 덮어주시고요. 집안일 열심히 하시면서 아들 뒷바라지 잘 해보세요.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까지 붙여서 완전히 약을 올렸더니 쉬지 않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전화기 전원 꺼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도 앞으로 쓸데없이 연락하지 말고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했고요. 이혼 확정 나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고 나니 제 배우자 이름에 남편 이름이 사라지더라고요. 등본까지 딱 떼서 깔끔하게 확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다른 분들의 사연을 몰랐다면 이런 사이다 대처가 가능했을까요? 집단 지성이라고들 하죠. 여럿이 힘을 합치니 제가 생각도 못한 말들이 쑥쑥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돌아왔죠. 벌써 저에게는 몇 개월이나 지난 일이지만 다시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빗길 조심하시고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두 모자가 아주 평생 알콩달콩 서로의 뒷바라지하면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홀가분한데 전 시모는 짐덩어리 짊어진 기분이겠죠? 정말 고소해 죽겠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늘 고소하고 깔끔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생기면
들고 오겠습니다.